네, 자, 이 시간에는 TAT 2급 최신 기출문제 제23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우리 교재의 694페이지 펴시고, 자, 실무 이론평가 15문제입니다. 자, 여기 항상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은 뭐 같은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이 읽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실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찾아라.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포함돼야 되죠. 2번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렇지. 예, 2번이 옳았습니다. 가끔 보기에 말이죠.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이런 보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마치 맞는 것처럼, 예, 맞아. 회계 담당자가 재무제표를 만드니까 책임이 있겠지. 작성은 회계 담당자 하지만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2번이 옳은 거예요. 자, 3, 4번은 뭐 안 읽어봐도 되겠죠? 아까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보셨으니까, 예, 나머지는, 예, 읽어보셨을 것이고.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적용할 때 12월 말 상품 재고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동평균법이 좀 복잡한데, 이동평균법이란 무엇이냐? 자, 월초 재고가 있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량을 더하세요. 2,000개. 자, 금액을 구합니다. 여기가 10만원, 그 밑에도 11만원 이러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21만원이 나오죠? 예. 자, 2,000개 21만원이에요. 2,000개 21만원. 그러면 단가를 한번 구해볼까요? 21만원을 나누기 2,000개로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얼마 나와요? 105원이 나오죠? 지금 요 시점에 단가가 105원짜리예요. 원래 이제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 좀 제가 이렇게 작게 쓰기가 나빠서 지금 이쪽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105원 단가, 지금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이날 매출이 일어납니다. 1,500개가. 그러면 지금 요 시점에 재고가 몇 개 남았을까요? 500개 남았는데 요게 단가가 얼마짜리가 남았어요? 105원짜리가 남은 거예요. 105원짜리가. 그러면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500개 남은 거 105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16일날 매입한 거 이건 하나도 안 팔렸죠? 이거 그대로 재고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 예, 요거는 120원짜리.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500개 곱하기 105원 했더니 52,5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예, 1000개 120, 예, 12만원 딱 떨어지네요. 예, 12만원. 두 개를 딱 더합니다. 172,500원이다 라는 재고 금액이 나오죠. 예, 3번의 답이 있네요. 만약에 172,500원짜리가 두 개가 나오면 총평균법으로 또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총평균법으로 안 해봐도 되는데, 우리는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총평균법으로 하는 방법은, 자, 요 매출은 무조건 무시. 재고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아니, 처음에 이제 일단 무시하고 평균을 구하는데 매출 빼고 요 재고하고 매입의 수량을 다 더하고 금액을 다 더합니다. 자, 3,000개입니다. 금액을 더하면 이게 10만원, 여기가 11만원, 여기가 12만원이죠. 다 더해보세요. 33만원이죠.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자, 33만원 나누기 3,000개 110원이 딱 나오죠. 이 평균 단가를 재고 수량에다가 곱하면 그것이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 금액이 되고,
이 평균 단가를 요 판매 수량에다가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고. 간단하죠? 자, 총평균법이란 판매 빼고 재고와 매입만 가지고 수량 다 더하고 금액을 다 더하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평균 단가를 산출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고 수량에다 곱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요. 이 판매 수량 1,500개다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정리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재고 수량 몇 개 했어요? 여기서 500개 남은 거하고 여기 1,500개잖아요. 그러면 1,500개 곱하기 여기 평균 단가 110원 하면은 16만 5천 원. 이게 16만 5천 원. 아까 답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총 평균법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간 거예요. 주로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이동평균법보다는 이제 선입선출법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동평균법이 지금 나왔네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어떤 때는 이동평균법으로 이렇게 나올 수, 후입선출법도 나올 수 있어요. 원리를 알아둬야 돼요. 원리를.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월 2일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발행 내역이다. 이날 설립을 했네요. 2018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가로 열고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냐.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상계 처리한다는 거. 그걸 이제 그래서 여기 문제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단 보통주 주당 액면 가액은 5,000원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볼까요? 자, 1월 2일 날 1,000주를 10,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면가가 5,000원인데 2배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죠? 네. 그러면 한 주당 5,000원씩 1,000주면은 500만 원 발생하네요? 네. 자, 주발 초가 500만 원 일단 1월 2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다음 9월 20일 날 보통주 2,000주를 주당 4,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수수료가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때는 초과금에서 상계시켜요. 빼주고 만약에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5,000원짜리 액면인데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한 거죠. 자,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데 이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100만 원을 어떻게 해나 더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한 주당 1,000원씩 할인했는데 그 주식수가 2,000주예요. 1,000 곱하기 2,000 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나올까요? 200만 원 나오죠. 2,000주 곱하기 1,000원. 그런데 아까 여기 이 수수료는 할인 발행 차금에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9월 20일 한 건만 보고 분개를 하게 된다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거를 연계시켜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은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는 거예요. 300만 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서 발생하거든요. 이날 분계가 9월 20일 날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9월 20일 날 분계를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써 볼게요. 여기 지금 지저분하니까. 자, 메모장에다가 9월 자, 1월 2일 분계는 생략해버리고 9월 20일 날 주식 발행에 대한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발행했다고 볼게요.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은요, 2,000주 곱하기 4,000원 하면 8천만 원인데, 800만 원인가요? 8천? 800이죠? 800인데 요거 100만 원 수수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치고 얼마가 들어왔어요? 현금이 7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면은 무조건 자본금이 액면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는 2,000주를 여기 2,000주를 5,000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5,000주 곱하기 2,000주? 그러면 이게 7천만 원인가 보다. 700만 원이에요? 예. 자, 할인 발행했으니까. 예. 자, 1,000만 원이죠. 5,000원 곱하기 2,000주. 예, 1,000만 원. 자본금이 1,000만 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요 거래만을 생각하면은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 300이 돼야 되는, 아니, 이쪽이죠, 이쪽. 예,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날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있었죠. 이거하고 연계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상계시키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500 있던 것 중에서 200 남겨놓고 300만 원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이날은 말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분계상에 안 나타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는 거예요. 3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산 때 재무제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로 보일까 이겁니다. 얼마로 보이느냐? 이날 주식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있었다고요? 500만 원 있었죠? 근데 9월 20일 날 차변에 와서 이게 자본잉여금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이게 이제 이날 분계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게 대변에 있는 거예요. 500만 원. 근데 9월 20일 날 차변에서 300만 원이 감소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200만 원만 남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500에서 요 300을 빼니까 200만 원만 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해 가시죠? 네. 자, 1월 2일 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1월 2일 것까지 밑에 위에다가 1월 2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월 2일 날 주식 발행 분계는 어떻게 되었었느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차변에 현금이 1,000주 만원씩 발행했어요. 1,000만 원이죠. 대변에 자본금이 한 주당 5,000원짜리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에요. 항상 자본금은 액면가로 계산합니다.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 있죠. 이게 500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증가했죠. 여기서 감소했다 이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러니까 잔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잔액이 얼마 나오느냐? 200이 남는다. 아시겠죠? 1번이 답이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지금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두면 이와 유사하게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죠.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죠? 네. 자, 재평가 모형이라는 것은요. 유형자산을 말이죠. 시가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 시가로. 그래서 이 공정가치가 시가예요. 그것을 장부금액하고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재평가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재평가 잉여금이 나올 수도 있죠.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되고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자,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있죠? 감가상각의 방법, 뭐 정액법, 정률법이라든가 또는 잔존가치, 이것도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모두가 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회계 추정의 변경. 우리가 회계 변경을 배울 때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나누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지 않고 고친다고 그랬죠? 회계 추정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단기에서 수정을 해요. 근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과거의 재무제표 전기 거부터 수정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의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 관련 변동사항이라면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중요한 변경은 뭐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뭐를 말하느냐? 조금 전에 배웠던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것이 뭐예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변경한 것은 우리 회계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 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관련된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요.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런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들은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예. 나머지 밑에 다 읽어보셨죠?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감가상각 방법 중에 그 정률법하고 연수합계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매기간 감소한다 이거 매기간. 네, 매기간 감소하는. 그래서 4번은 2번이고요.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과 결산 정리 사항이다. 2018년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퇴직급여가 얼마냐? 야, 이런 문제 참 잘 나와요. 네, 참 잘. 이 문제는 말이죠. TAT 2급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아마 FAT 1급 기출문제 그동안 많이 앞에서 풀어봤잖아요. 이거 잘 나왔잖아요. FAT 1급 기출문제에도. 네. FAT 1급, TAT 2급 다 나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이에요. 네, 부채니까 어디서 증가합니까? 여기서 증가, 대변에서 증가. 어디서 감소합니까? 여기서 감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제를 여러분이 딱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잔액을 알아요. 아, 여기 500만 원이네. 증가 쪽에 감소 쪽이 100만 원이네. 그러면 잔액은 얼마예요? 예. 잔액은 400이다. 바로 체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8월 30일이 지금 마지막 장부 기장한 날인데 8월 30일 시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400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결산 정리 사항을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400이라는 걸 알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증가고 어디가 감소인지를 알아야죠. 부채잖아요. 부채는 대변 쪽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해요. 대변의 합계에서 차변을 뺀 게 그게 잔액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개정 과목이 자산이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죠.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니까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뺀 것이 그게 그 계정의 잔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판단이 일단 잘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자본이다. 자본은 부채하고 방향이 똑같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손익계산에 만약에 수익이다. 수익이면 부채하고 똑같죠. 방향이. 예. 수익도 대변에서 증가, 차변에서 감소. 비용이다.
여기가 비용이다. 그러면 차변에서 증가, 대변에서 감소. 그 거래의 8요소 있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전제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산정리사항 볼까요? 2018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6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600만 원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무조건 600만 원짜리가 답이에요. 근데 답이 두 개야.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를 계산해야죠. 자, 지금 잔액이 8월 30일 현재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을 만들려면 200만 원만 더 충당하면 되죠. 그러면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이게 대변에 올 것이고 이게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차변이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차변이 여기 손익계산서에 가는 퇴직급여다 이거예요.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200만 원이 이때 결산 때 12월 31일 날 발생을 하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퇴직급여는 200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200만 원만 충당하는 거니까. 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다 실력 차이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꼭 질문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6번. 다음은 회계팀 김 부장과 이 대리의 대화이다. 가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김 부장, 이 대리 작년 연말에 구입한 점포 구입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나? 이 대리가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점포 구입액은 접대비로 해야 되겠죠. 접대비로 처리하고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점포 구입은 기부금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뭐 이건 기본적인 문제네요. 가번은 접대비, 나번은 기부금.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7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어요. 3년짜리. 자, 어떻게 분개했나 보세요. 현금이 95,196원 들어왔네요. 근데 사채에 표시된 금액은 10만 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부채는 10만 원. 그리고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 결산일이 왔네요. 결산일 날. 자,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했네요. 자, 이자 비용 인식은 어떻게 해요? 예, 이자 비용은 우리가 요 금액 여기 95,196원 이게 뭐예요? 예, 기초 잔액이죠.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죠?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유효 이자율이라는 걸 곱하죠.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요 11,424원이 나온 거예요. 요 현금 이건 실제로 지급한 거죠. 사채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액면가에다가 곱하기 액면 표시 이자율이라고 있죠. 표시 이자율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표시 이자율이 얼마란 얘기예요? 10%란 얘기죠. 이 사채를 발행할 때 그 사채에다가 매년 10%씩 주겠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채는 할인 발행되었다. 네, 할인 발행됐잖아요. 맞았고. 이거 맞았고. 2번 사채의 발행 금액은 95,196원. 네, 요 금액으로 발행한 거예요. 맞았고. 3번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다. 자, 액면 이자율은 10%입니다. 그런데 유효 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작다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8%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이 작고 액면 이자율이 높은데 왜 우리가 깎아서 팔아야 됩니까?
할인해서 팔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자를 더 주는데 오히려 할증 발행해야죠. 액면 이자율이 더 크잖아요. 우리 액면 이자율 10%예요. 근데 여기서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이 이자율이 우리 거보다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보다 작으면 우리 사채는 가치가 높은 거니까 할인 발행을 안 하고 할증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9년 이자 비용은 2018년 이자 비용보다 크다. 아직 2019년 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커집니다. 왜 커지는지 아세요? 자, 이게 2018년 이자 비용이 요만큼이에요. 11,424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기초장부금액, 사채의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424원이 되죠? 예.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여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만큼인데, 예, 4804인데 이것이 차변에 오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납니다. 자, 늘어나면은 4,800원이 있을 때하고 1,400원이 되면 한 6,000원권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액면가에서 이 금액에서 한 6,000원 내지 그렇죠. 6,000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95,000원이 아니라 장부 금액이 그 다음 해에는 94,000원 정도가 되죠. 거기에다가 똑같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아니 반대구나, 반대. 예, 이게 이 금액이 이자 비용이 커지는 게 맞아요. 이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분계가 잘못돼 있네. 이 문제 이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그 다음에 기초장부가가 아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게 차변에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대변에. 이 문제 잘못 나왔어요. 이제 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문제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쪽 대변에 와야 돼요. 그래야 차변이 여기 11,424 대변도 11,4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금액이 아니라 자,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4,804가 1,400원이 빠지면 3,400원이 되죠. 여기서 3,400원을 빼면요 95,000원이 아니라 더 이게 커져요. 95,000원보다 여기 1,400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95,000원이면 1,400원이 커지면 96,500원이죠. 96,500원에다가 똑같은 이자율을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2019년도니까 요만큼이 여기서 빠지니까 장부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요. 이 지금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 여기 교재에서 이 편집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제가 지금 같은 쪽에 있어 가지고 더해 버렸는데 2019년도에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변에서 감소하니까 1,424원이. 자,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돼요? 1,400원 보태면 6,200원이 되잖아요. 네? 약 6,200원. 그러면 10만 원에서 6,200원을 빼면 얼마예요? 93,800원 정도 되죠? 자, 첫 해의 장부 금액은 95,196원이었어요. 두 번째, 2019년도에 장부 금액이 93,800원이 된다 이거예요. 예. 아니다. 이걸 빼야 되니까. 또 거꾸로. 예. 자, 이걸 빼니까 1,400원을 빼니까 3,500원을 빼죠.
1,400원을 빼니까 3,400원이 빠지죠. 그러면 10만 원에서 3,400원을 빼주면은 96,6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96,600원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이겁니다. 자, 첫 해에는 얼마에다 곱했어요? 95,196원에다 곱했죠. 그러니까 이자가 어떻게 돼요? 2019년도에 이자는 이렇게 계산되니까 이 금액보다 요 14,424원보다 더 커진다 이거예요. 이자 비용이 크다. 네. 요 금액이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대변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것까지 계산을 안 해봐도 우리는 이 답을 맞추는 데는 요 3번이 답이라는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예. 뭐 요거 대변에 안 왔다고 그래서 이 3번이 답인 걸 못 찾을 건 없어요. 그러나 요거 있죠. 2019년도에 이자 비용이 2018년도보다 왜 커지는가? 요게 맞는데, 이건 맞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 이게 맞는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장부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커지기 때문에. 자,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18년 결산 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FAT 2급에서도 참 많이 나오죠. 뭘 빼먹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 자, 가번에 7월 1일에 선급한 1년분 임차료 12만 원이 전액 선급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결산할 때 이걸 못 고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1년치를 전부 7월 1일에 선급 비용으로 했다면은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월할 계산하면 딱 6개월이니까 6만 원이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데 6만 원은 선급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비용으로 차변의 임차료로 이걸 발생을 시켰어야 돼요. 예. 그러면 비용 누락입니다. 임차료 비용을 누락시켰어요. 지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임차료 누락되고 선급 비용은 과대하게 된 거죠. 6만 원이. 그 다음 나번 도난당한 상품 5만 원이 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다. 도난당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예, 이거는 이제 매출원가에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감모예요. 도난당한 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 했다면 도난당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영업의 비용을 지금 과소하게 기록이 돼 있을 거고 이만큼이 재고에 담겨 있어 가지고 원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돼 있죠. 재고가 지금 5만 원이 그대로 상품이 재고로 잡혀 있으니까 이만큼 때문에 매출원가가 어떻게 돼요? 작아졌죠. 그러면 5만 원만큼 이익이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1번 자산이 6만 원 과대 계상된다? 맞습니다. 이 선급 비용이 자산이잖아요. 6만 원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줬으니까 과대 계상되어 있죠. 그래서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바로 답이 1번이네요. 그러면 자산이 6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예, 맞죠? 선급 비용이 지금 12만 원 12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원래는 6만 원 빼줘야 되는데. 상품의 자산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재고자산에서 빼줘야 되죠. 요거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겠다. 네네네. 자, 그렇군요. 요 분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나번의 분계는 차변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감손 5만 원, 대변은 상품 그렇죠. 5만 원. 그 상품도 5만 원이 과대하게 지금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 전체로 보면은 11만 원이네. 그렇죠? 여기 6만 원하고 여기 5만 원하고. 예.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겠다. 예, 더 봐야 되겠네요. 더 봐야 돼. 자, 2번. 당기 순이익이 6만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 자, 당기 순이익은 또 따져봐야 돼요. 자, 여기 6만 원 비용 누락돼 가지고 6만 원이 비용이 빠졌으면 이거는 이익이 과대된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이익이 과대하게 된다고 그랬죠. 6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 여기 5만 원과 여기 6만 원이 모두 이익이 과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요건 매출 총이익이 과대하게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과대하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기순이익이 또 커지는 거죠. 네. 여기서도 임차료를 비용 처리해야 되고 자산에서 줄여야 되는데 임차료를 비용 처리 안 하는 결산수정분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6만 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11만 원. 네. 여기도 11만 원. 네, 1번이 답이 아니었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비용이 11만 원 과소 계상되어 있다. 네, 이거 맞아요. 자, 아까 여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거 영업의 비용이죠. 여기 임차료 이거 영업의 아니죠. 이거 그냥 저 임차료는 판매관리비죠. 두 개가 다 비용이에요. 이건 영업의 비용, 임차료는 판매관리비. 두 개가 다 비용이니까 비용이 11만 원 과소. 3번이 답이네요.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 11만 원 과소 계상된다. 과소가 아니라 과대. 예. 당기순이익이 말이죠. 당기순이익이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당기순이익이. 결산이 끝나면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자료를 누락시켰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도 실수를 할 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원래는 실수 안 하게 꼼꼼하게 하려면요. 분계를 일단 써야 돼요. 예, 여러분. 자, 이걸 그냥 분계 안 쓰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납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쓰세요. 자, 가번은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7월 1일 날 임차료 12만 원을 줄 때 성급 비용 처리했으니까 6개월분은 비용 처리하라 이거예요. 결산 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임차료 가번은 말이죠. 예, 가번의 결산 수정 분계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6개월치가) 반절이 6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결합관계로 이걸 모르면 또 이게 분계만 할 줄 알지 이걸 결합관계로 이해를 못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임차료는 비용 발생된 거요. 대변의 성급비용은 자산 감소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락시켰다 이거예요. 지금 예, 누락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은 나번의 결산 수정 분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도난을 당했어요. 차변에 뭐죠? 예, 재고자산 감모 손실. 뭐 감모 손실 이게 간단히 써놔도 돼요. 예, 감모 손실 5만 원. 대변이 상품이죠.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예. 뭐 물론 이제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또 여기서 비용은 판관비라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비용 발생까지만 뭐 알아도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다음에 대변의 요 상품이 뭐예요? 대변의 상품. 재고자산 감소죠? 네. 자산 감소. 이거는 재고자산.
이렇게 분계와 이 결합 관계를 알아야 이 문제를 제대로 실수 안 하고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용 발생을 5만 원, 6만 원, 비용 발생 11만 원 빼먹었네. 네. 그래서 여기 비용이 11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여기 바로 그냥 답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보면. 그리고 대변이 자산 감소가 이게 6만 원, 5만 원이니까 이거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네. 자산이 6만 원 과대 누락 아니 6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이구나. 바로 이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여러분이 이런 시험지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깨알같이 이걸 딱 분계를 써놓고 하면은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시험 볼 때는 또 여러분 수험표를 이용해도 됩니다. 수험표 뒷면이 백지잖아요. 수험표 뒷면. 거기에다 딱 써놓고서 딱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머릿속에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써놓고 하시면 된다. 왜 이렇게 돼버렸지?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8번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9번 문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냐? 자, 9번부터 3개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이거 틀렸네요. 네. 우리가 단일 세율이잖아요. 네. 부가가치라는 게 크다고 해서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거 아니죠. 예. 소득세는 지금 우리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누진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진영이가 되겠습니다. 세율은 다 일정하죠. 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다음에 10번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했다. 공급가액이라는 말이죠. 자, 매출세액 구하라는 겁니다. 예. 상품을 판매했네요. 외상 판매든 현금 판매든 세액은 똑같은 거예요. 네. 자, 250에 10% 25만 원 되겠네요. 다음 나번 국내 신용장. 이거 신용장 하면은 이게 수출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0원, 영세율이니까 0원. 그 다음에 다번 과세 사업용 부동산 처분액 600만 원인데 토지가 여기 150만 원이 있네요. 우리가 토지는 면세란 말이죠. 과세는 여기 건물분만 따집니다. 건물분만. 그러면 450만 원에 10%.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25만 원 더하기 45만 원. 2번에 답이 있군요. 70만 원.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공급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틀렸네요.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 즉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2번.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닙니다. 소매업의 경우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긴 되는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와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시오 요구하면 발급해 줘야 돼요. 틀렸습니다. 3번.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맞았습니다. 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그런데 그때 만약에 7일 전에 발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금을 7일 이내에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그냥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군요. 왜냐하면 법인은 이 매출액,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조건이 붙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12번부터 이제 소득세 문제네요. 우리나라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과세 표준액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고 납부 제도이다 이겁니다.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우리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가 다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그래서 1번 맞았다. 다음,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맞죠? 예, 7단계 누진세율을 쓰고 있죠. 다음, 부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군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예. 자, 우리 이 소득세는 말이죠. 개별과세가 원칙이에요. 개별과세가. 그러나 어떤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는 그때는 합산해서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사업은 사실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세율이 높아지니까 유장을 해가지고 배우자 이름으로 또 사업자 번호를 하나 내서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쪼개가지고 신고를 한다. 이런 것은 적발이 되면은 그것은 합산 과세해야 돼.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안 하는데 세율을 낮게 적용받으려고 장부만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사업자 번호 하나 내가지고. 예, 그것은 합산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은 개별 과세입니다. 예, 배우자는 배우자 사업이고 내 사업은 내 사업이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예,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죠. 맞습니다. 다음 13번. 다음은 국내 거주자 한공혜 씨의 2018년 귀소, 이자와 배당소득 내역이다. 한공혜 씨의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얼마인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무조건 종합과세인 것과 그 다음에 조건부 조건부 종합과세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조건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배당소득은 얼마인가? 단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원천징수가 된 것은 이런 조건부 분리과세,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니라 이거 분리과세. 원천징수가 된 것은 조건부 분리과세가 됩니다. 얼마까지가 되죠?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가 됐다면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 이하인 원천징수가 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우리가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이거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분리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이다. 이거 어디에 해당되죠?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는 건 뭐냐면 직장에 다닐 때 이렇게 공제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원금을 넣는데 거기서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더 우수리로 더 받는 걸 말해요. 그것도 이제 이자에 해당되는 소득인데 이거는 종합과세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아예 무조건 빼야 돼요. 다음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외국 법인에서 받은 현금 배당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다. 이거는 원천징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더해야 돼.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예, 이건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질 것 없이 300만 원은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자, 돈놀이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금융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게 그게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간에 또는 사업자 간에 거래처 간에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자, 요거는 원천징수가 된 거죠. 예, 이거는 조건부예요. 예, 조건부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느냐. 우선 요 300만 원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장공제에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예,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예,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뭐뭐를 더해서 2천만 원인가를 따지느냐. 무조건 종합과세 요 300만 원 하고, 조건부 요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현금 배당금 받은 거죠. 요거 400만 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 1200만 원. 이게 요 두 개는 조건부잖아요. 요 조건부. 조건부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더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 300하고 요거 400하고 여기 1200을 더한 거예요. 그걸 더해서 2천만 원이 되는가 보세요. 됩니까? 1900이 되죠? 그러면 요 세 개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그 중에서 요거 답은 뭐예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원천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요것만 종합과세 할 때 이자 소득으로 신고하면 돼요. 합산해서 처리하는 거. 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몇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 13번 문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이론 공부하실 때 여러분 121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표 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표. 그 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건부 종합과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아까 거기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됐던 게 뭐가 있냐면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있죠? 그게 지금 저 답원에 있는 그 300만 원이 이 무조건 종합과세인 이거에 해당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일반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거기 일반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그 가번에 있는 그거예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배당소득이죠? 일반적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거 조건부 종합과세죠? 그거 아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라번에 있었죠? 예. 요 두 가지 하고 무조건 종합과세하고를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종합과세는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900만 원은 아예 어디다 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2천만 원 따질 때 그거는 합산해서 따지면 안 돼요. 왜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거기 무조건 분리과세 안에 있죠?
예, 거기 비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하고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하고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하고 또 조세특례법상의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것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2천만 원이냐 아니냐 그거를 계산할 때도 그건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령 금융소득 판단하실 때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걸 알면 이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그게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는 놓쳐도 좋다 이거예요. 놓쳐도. 예.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그거 알아두세요. 알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적으로 없다. 시험 준비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정리하거나 암기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것부터 빨리 하는 게 좋죠. 예. 다음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한공 씨가 2018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익이다.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이제 열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득, 근로소득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공부할 때 열거된 것이 있어요. 예.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또 있었어요. 그것만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이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가번에 여비 명목으로 월액으로 급여를 받았다 이거예요. 예. 이거 과세합니다. 예. 실비가 아니잖아요. 월액이라는 것은요. 매달 일정하게 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세예요. 그런데 여비를 실비로 준다. 그러면 내가 여비로 회사 업무를 보면서 10,000원을 쓰면 10,000원을 주고 1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받는다. 그건 비과세입니다. 회사 업무적으로 쓴 거니까. 내 소득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녀의 학자금 이거 과세예요. 예. 장학금 주는 거 과세입니다. 학자금 주는 거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거 과세입니다. 그런데 뭐가 과세가 아니냐면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거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예. 그러나 주택 구입을 하는데 회사가 무상으로 이자를 안 받고 5억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에 해당되는 것은 소득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요 과세고. 그 다음에 라번 식사의 제공을 받지 않고 수령한 10만 원의 식대. 이게 바로 이제 비과세에 있는 식대 보조금이죠. 그래서 이건 비과세. 가나다가 답이네요. 3번. 다음에 15번.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한공 씨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 동거 중인 부양가족 현황이다. 이 중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단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이 없다. 네, 모두 소득이 없다면 쉽죠. 자, 대학생 21세인데 장애인 오케이.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만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69세 모친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된다. 초등학생인 11세 조카는 직계가 아닙니다. 조카라는 건 형제의 자녀잖아요. 직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43세인 배우자. 자,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누구냐? 가나라가 됩니다. 가나라. 4번이고요. 자, 문제를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요. 김한공 씨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해놓고 여기 가번에다가 뭐 2명, 3명, 4명, 5명. 그럼 몇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4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둘, 3명 이렇게 하면 저렇게 몇 명이나 할 때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본인이 안 나와 있어요. 본인은 무조건 한 명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 거예요. 예.
몇 명 이랬을 때 조심하세요. 본인을 여기 내역에 없어도 본인은 한 명으로 들어간다. 네, 10개 이상 다 맞추셨죠?